인간은 왜 새로운 현실을 찾아 떠나가려는 걸까?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메타버스 미래를 상상해보고 있는 김대식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강연 때는 메타버스의 미래가 그렇게 유토피아적일 필요만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디스토피아적인 미래를 상상을 해봤고, 오늘 역시 이 디스토피아적인 미래에 대해서 살짝 몇 가지를 더 연결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많은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것은 메타버스가 현실화된다면 기후변화에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근데 이건 좀 신기하죠. 분명히 저는 메타버스 유토피아 강연 때 메타버스를 통해서 인간의 물질적인 소비가 줄어들고 덕분에 탄소 배출이 줄어들어서 기후변화를 막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맞습니다. 이게 바로 미래 예측이 어려운 이유입니다. 가능성이 둘 다 있어요. 메타버스를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탄소 배출량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진정한 의미에서의 메타버스가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거의 현실과 비슷한 수준의 또 하나의 디지털 현실이 만들어져야 되고, 현재 메타버스 서비스 같이 기껏해야 100명, 200명이 들어가서 게임을 하고 공감을 하는 플랫폼이 아니고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동시에, 또는 대한민국 전체 5천만 명이 이론적으로는 아바타로서 하나의 플랫폼에서 교류를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최근 인텔에서 소개한 자료에 따르면 가장 기본적인 수준의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도 현재 인류가 가지고 있는 IT 기반, 컴퓨터, 반도체, 특히 데이터 센터의 1000배 정도가 늘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역시 매우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1000배로 늘어난다는 건 전기 소모가 1000배로 늘어나고 탄소 배출이 1000배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메타버스가 기후변화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유는 사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디지털 현실로 우리 인간의 사회적인 거래를 이주시키는 순간 정체성 문제와 오리지널 문제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오리지널이 뭘까요? 철학적으로 정확하게 오리지널이 뭔지는 정의하기 어렵겠지만 적어도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오리지널은 단 하나입니다. 복제품은 무한으로 많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살짝 다른 관점에서 보고 싶은데요. 아날로그 세상에서는 분명히 오리지널과 복제의 차이가 있습니다. 양자역학적으로 정확한 복제는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디지털 세상의 특징은 오리지널과 복제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진법, 0과 1로 구현된 디지털 현상인 거죠.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오리지널과 복제의 메타버스 디지털 현실에서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 없다면 내가 오리지널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까? 이런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갑자기 페이크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페이크가 뉴스만 페이크인 것이 아니고 자동차 가짜, 명품 가짜, 가짜 아바타가 등장하겠죠. 어느 한순간 메타버스에 본인이 김대식이라고 주장하는 가짜 김대식 아바타가 한 1000개 정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건물 계약하고 돈 쓰고 돈 빌리고 난리가 나겠죠.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현실에서 꼭 필요한 것은 누가 오리지널인지를 우리가 증명을 해야 되고 이미 그런 기술들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암호화폐 또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나는 나다, 내가 오리지널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현재 예술 작품에 사용하고 있는 NFT라고 많이 부르죠.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우리가 NFT를 가지고 특정 작품이 오리지널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같이 미래 메타버스에서는 특정 인물, 이 아바타가 오리지널인 것을 증명하는 NF, Non
편집을 대체 불가능한 T, 토큰이 아니고 사람, person, NFP가 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우리가 NFT 비슷한 거, 모든 사람들을 NFP로 검증을 해야 된다면 블록체인을 만들어내는 데는 어마어마한 계산량이 사실 필요합니다. 이 계산량들을 우리가 또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수많은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메타버스가 에너지 소비를 또 늘리고 탄소 배출을 늘리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해봅니다. 저희가 방금 이 메타버스 세상에서 핵심적인 문제들 중에 하나가 나는 나다. 이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정말 핵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현재 기술적으로는 암호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마치 우리가 아날로그 현실에서 내가 나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민번호를 가지고 있죠. 또는 지문으로 내가 나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메타버스에서는 블록체인을 활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근데 내가 나라는 존재를 증명하고 싶은 욕구는 도대체 왜 있는 걸까요? 도대체 우리는 이 나라는 존재에 왜 이렇게 집착을 하는 걸까? 그리고 메타버스 세상에서 도대체 나는 무엇일까? 지난번 강연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여전히 물리학적인 법칙에 따라서 나의 몸, 나라는 존재를 육체적으로 스캔해서 메타버스로 투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뭐 아무리 메타버스 세상에서 내가 대부분 경험을 한다 그래도 나라는 존재는 그냥 나는 나 아니냐. 이게 뭐가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뇌과학적으로 그렇진 않습니다. 뇌과학적으로 봤을 때 나는 나다라는 개념은 사실 무의미합니다. 지난 100년 동안 현대 뇌과학이 찾아낸 많은 결과들에 따르면 우리가 현실을 뇌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과 비슷하게 나라는 존재 역시 뇌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해석되고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현대 뇌과학에서 교과서적인 수준에서 주장되는 이론 중에 하나는 우리 인간이 세상을 이해할 때 우리는 예측 코드를 사용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책상 위에 있는 물건을 들 때 컵이라고 칩시다. 로봇은 물건을 잡고 무게를 측정해야 됩니다. 그 무게에 따라서 관절에 힘을 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물건을 보고 이 물건이 어느 정도 무거운가 미리 예측을 하고 관절의 힘을 미리 조절해서 그만큼 힘을 조절해서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끔 경험하시겠지만 이건 되게 무거울 것 같아 하고 들었는데 너무 가벼워서 손이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시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 인간 뇌의 대부분 계산은 예측 계산이라고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영국의 애닐 세스라는 교수님이 아주 흥미로운 책을 하나 쓰셨습니다. 너가 된다라는 Being You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사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정체성 역시 예측 코드를 통해서 항상 예측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나다는 기억도 아니고 나는 나다는 지금도 아니고 나는 나다는 항상 미래에 대한 나에 대한 예측을 기반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매우 흥미로운 이론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게 또 하나 있죠. 그건 뭐냐면 도대체 나는 어디에 있는 걸까? 이게 무슨 질문일까? 현대 뇌과학에 따르면 나라는 정체성을 만드는 건 우리 인간의 뇌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나의 경계는 나의 몸을 나의 경계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사실은 뇌 안에 있는 나라는 정체성이 내 몸의 팔끝, 다리끝까지 사실 확장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경계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다이내믹하게 커졌다, 줄어들었다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메타버스 시대에는 재밌는 현상들이 벌어지겠죠. 아날로그 현실에서 나는 예를 들어서 소파에 앉아서 고글을 끼고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앉아 있어요. 내 몸은. 그런데 메타버스에 들어가는 순간 나는 엄청난 거인하고 막 칼싸움을 해요. 뛰어다니면서. 그럼 뇌가 혼돈이 있겠죠. 나는 어디에 있을까? 나는 앉아 있는 사람일까? 뛰어다니는 사람일까? 약간 정체성이 두 개로 나눠지는 메타버스 시대에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정신분열증 같은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게 메타버스 시대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나라는 이 경계가 정해지지 않은 이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연구 결과는 예전에 샌프란시스코 대학교의 마이크 머저닉 교수님이라는 분이 많은 연구를 하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인간의 뇌에는 우리의 몸을 표현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뇌의 중간 정도에 있어요. 이 중간 영역을 쭉 측정해 보면 한 영역에서는 인간의 손의 반응을 보이고 신경세포들이 그 다음에 입, 그 다음에 다리, 그 다음에 팔 이렇게 반응을 줍니다. 반응을 보여주는 신경세포들을 계속 연결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우리의 뇌 안에는 마치 우리의 몸을 지도같이 그린 몸 지도가 뇌 안에는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인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이크 머저닉 교수님이 했었던 실험은 이겁니다. 원숭이가 가지고 있는 팔의 영역은 당연히 본인의 팔로 만질 수 있는 영역이 경계입니다. 이 정도가 예를 들어서 제가 원숭이라면 이 정도가 제 몸의 영역이죠. 그런데 반대 조건으로 결정적 시기가 끝나지 않은 원숭이입니다. 기억하시죠? 우리가 원숭이 같은 경우에는 1살, 1년 때까지는 뇌의 유연성이 크다고 인간 같은 경우에는 10년에서 12년이었고요. 결정적 시기가 끝나지 않은 원숭이한테 세상을 경험할 때 팔로 경험하지 않고 팔에다 막대기 같은 걸 이렇게 테이프로 붙여놨어요. 이렇게 했더니 원숭이 뇌에 생기는 몸의 지도가 그 몸의 지도에서 몸의 끝이 팔의 끝이 아니고 막대기의 끝으로 확장이 되더라고 찾아낸 결과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의 몸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몸이지만 뇌가 가지고 있는 나의 몸은 경험을 기반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과 예측. 결국 나라는 존재는 정해지고 바뀌지 않고 영원한 것이 아니고 너무나 신기하게도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리차드 도킨스가 예전에 아주 재밌는 책을 하나 소개를 했습니다. 이기적인 유전자로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이 질문한 건 그거예요. 이기적인 유전자가 원하는 건 생존 그리고 세상을 제어하는 거죠. 그런데 유전자로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데 DNA인데. 그래서 진화적으로 유전자들이 합쳐지고 세포를 제어하기 시작하면서 세포가 등장했죠. 세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좀 늘어납니다. 세포 덩어리들이 합쳐지면서 몸이라는 걸 이제 만듭니다. 몸이 생기고 나니까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많아져요. 예를 들어서 세포일 경우에는 이동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몸 그리고 특히 뇌가 진화적으로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생명체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게 아주 흥미로운 질문 중에 하나인데 사실 그 뇌과학에서는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도대체 뇌가 왜 있어야 될까라는 질문입니다. 말도 안 되는 질문 같죠. 그런데 답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뇌가 왜 있어야 되는지 우리는 모르거든요. 그렇지만 교과서적인 내용으로는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보면 뇌가 있는 신경계가 있는 생명체와 뇌가 없는 신경계가 없는 생명체를 식별해 보면 차이는 있습니다. 뇌가 있는 생명체들은 다들 이동을 하는 움직이는 생명체들입니다. 결과적으로 뇌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글을 쓰고 코딩을 하려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움직이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특히 몸을 넘어서 또 하나의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어느 한순간 우리 인간은 언어를 만들죠. 언어가 발명되는 순간 우리 인간이 제어할 수 있는 범위가 확장이 됩니다. 리차드 도킨스 교수가 이야기한 건 진화 과정이라는 것은 점점점 확장된 유전자가 세상을 제어할 수 있는 범위를 늘려가는 것이 진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이 중에서는 예측이 가능하고 내가 제어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 영역을 우리는 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영역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예측이 불가능하고 내가 제어할 수 있는 나머지 부분을 우리는 우주라고 부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나라는 존재는 진화적으로 리모컨이라는 거예요. 현실을 제어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는 기능의 합집합이 나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메타버스를 해석해 볼 수가 있겠네요. 인간의 몸, 나라는 정체, 나라는 존재의 한계가
몸이 끝이 아니고 이 몸 또는 다른 걸 통해서 세상을 제어할 수 있는 범위의 한계가 나라면 충분히 나라는 존재는 확장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메타버스에 대한 미래를 바라볼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뇌 안에는 진화적으로 본인의 몸 그리고 이 몸을 제어하는 나라는 자아를 확장할 수 있는 알고리즘과 하드웨어가 이미 다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초기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미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현실 자체가 진화적인 그리고 생물학적인 가상현실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또 하나의 색안경, 디지털로 만들어진 새로운 현실이 등장하는 것이 뇌가 본능적으로 봤을 때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인류의 미래는 메타버스로 충분히 자아 확장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